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82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수 참모진이 배석한 공개회담에 이어 오찬 확대회담까지 2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이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이뤄졌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돌발 메시지를 낸 터라 우려도 나왔지만 실제 만남에서 이상 기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웨스트윙에 나와 이 대통령을 영접했고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82일 만에 두 정상이 마주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를 칭찬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생중계 양자회담만 50분을 넘겼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오찬을 겸한 비공개 확대회담은 더 길게 8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보단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히 양국 공동 브리핑이 없었던 것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기보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습 사진이 담긴 책 등 각종 선물을 건넸고 이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란 칭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한미조선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필리조선소를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워싱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며 평화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여러 분쟁 지역의 전쟁이 멈췄다는 취지로 추켜 세웠습니다. 둘로 쪼개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해법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 대북 부동산 투자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자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만한 화두를 미리 준비한 거로 보입니다. 일기 재임 시절 김정은 위원장을 3차례 만난 적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He didn't want to meet with Biden because he had no respect for Biden, but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You'll help that. 올해 안에 보고 싶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는데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들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즉 보조자로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모두 대화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 기꺼이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광경이 기억에 남는다며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at'd be interesting.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That's a very tough question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김 위원장과는 관계가 좋다며 남북 문제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에이펙을 계기로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건 어떻겠냐라고 일종의 선후관계가 있는 제안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 관계 회복 분위기를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함께 방문할 수 있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Well, maybe we'll go together. Do you want to go together? We can share a plane. We'll save energy. We'll save.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역시 소중한 우방국으로 생각한다며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선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먼저 일본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걱정을 미리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애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마냥 미뤄두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 과정에선 예상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방위비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Would you consider reducing the number of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at the United States can have more forces?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And look, we have a lot of people over there.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As you know, South Korea agreed to pay for that during my last term. 대통령실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기보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동의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엔 우리 측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증액이나 조선업을 고리로 한 군사협력 등 우리 측이 제시한 카드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냥 논의를 미루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중국 봉쇄를 기조로 한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럽이나 중동 주둔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숫자보단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화했습니다. The ability to be able to place your forces in space, in time, in need. That strategic flexibility. That is what we seek to always be able to do.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주한미군의 재편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선박을 사랑하고 구매하겠다면서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조선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은 조선업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의 조선 능력과 관련해 한미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면서도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을 논의할 수 있지만 한국이 얻어갈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에서 필요한 품목으로 에너지를 지목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15%의 상호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세부 내용은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폭탄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들 상장 지수 펀드들은 1% 정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우리 기업인들이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 자리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세 협상 결과물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별개입니다. 오늘 발표한 그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입니다. FD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3,500억 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 발을 뗐습니다. HD현대는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미국 비거마린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항공 분야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과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0세대를 신규 도입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 구매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일 계약으로는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의 260억 달러 규모 전략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지난 3월 발표한 21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더 늘린 규모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와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건설 등에 관한 사자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려아연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전략광물 게루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력이 항공, 원자력 등으로 외연을 넓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협상 전에 SNS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합니다. 8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도 이번처럼 SNS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해 우리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17년 6월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날 환영 만찬을 마치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했다고 적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정상회담 뒤에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FTA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South Korean companies sell cars in America. American companies should have that same exact privilege on a reciprocal basis.
결국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에 응해야 했고 한국산 픽업 트럭의 관세 연장 등을 양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상대를 공격적으로 압박해서 최후 통첩처럼 들리게 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책 거래의 기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이고 지렛대를 쥐고 있는 것이 강함의 핵심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본인이 이미 써놓은 내용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SNS를 활용한 압박 전술에 나섰는데 3시간여 만에 오해였다며 자신의 발언을 수습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에 이례적으로 동행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수지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별도로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달 통상협상 이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 측과 한라인 구축이 필요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면담에선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로 불거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가의 기질을 발휘했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역대급 홀대를 받은 굴욕과 수모의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권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다운 기질을 발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았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정상들이 기쁘게 즐겁게 웃고 끝나면 사실은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의 외교수를 추켜 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은 명언이라며 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를 참 똑똑하게 선택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맹 현대화와 이 조선 에너지 협력 재확인 등으로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이 성과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내에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확인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탁월한 외교 역량을 보였다. 이 긍정 반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정상 간 신뢰관계 형성에 더해 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이고 트럼프의 경주 에이펙 회의 참석 언급을 끌어놨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이 회담 직전 트럼프가 SNS에 올린 이른바 숙청 혁명 언급글에는 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의 팩트체크 과정이었다는 점을 잘 설명해서 이 변수를 줄였다고 안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당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면서 특히 사진첩 말고 뭘 얻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교회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 회담에서 거론된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라고도 했는데요. 송 원내대표는 우리 주요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문제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입국과 숙박, 환송 과정까지 홀대받은 수모 외교라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첩첩산중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회담 과정에서 나온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와 이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만 추가로 떠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애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언급이 공개, 비공개 회담 모두에서 없었던 점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강대국과 외교를 할 때에는 이 문서화가 필수인데 이런 것 없이 기분 좋게 이 밥만 먹고 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 논평에선 여전히 이 농산물 개방 등에 대해 무엇을 얻어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 정상 간 이 통상적인 수사가 오간 거로 이 한가하게 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내 정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죠? 네, 재선 장동혁 대표가 이 김문수 후보와 결선 투표에서 2천여 표 차이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이 새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이 반탄 강경파로 분류되는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 모든 것을 바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내부 총질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고 이 쇄신 움직임에 선을 그었고 이 조금 전 YTN에 출연해서도 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장 이 당내 찬탄파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 분당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수장이 아직 악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사이 관계 설정도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 선출에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간 국민의힘의 의례적인 축하의 말도 건네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새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은 굳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거란 반응을 내놓은 만큼 여야 대화가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에 구치소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거라고 밝혔고요. 특검 출석 요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수위를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열람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다음 달 1일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인데요. 이는 일반에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거론한 것에 대해 특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 기지 압수수색은 아예 없었고 교회 강제 수사도 영장에 따른 절차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입장을 알렸다고요? 네, 먼저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이뤄진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해 미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미군과 협의할 주체도 아니고 현재까지 미군 측 항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관련 강제 수사를 진행한 최상병 특검팀도 브리핑에서 법원이 소명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절차를 어긴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강제 수사를 벌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수사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일 구속심사를 받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낮 1시 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또 해경간부가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의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나란히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인 최장 150일이 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내일 특검 조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모레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를 마치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 측이 내일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고요? 네, 김건희 씨 측은 내일로 예정됐던 특검 조사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특검은 사유서를 확인한 뒤 모레인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 조사에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전반에 관해 물었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특검은 김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오는 29일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권성동 의원도 내일 특검에 출석한다고요? 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은 통일교 측이 청탁 목적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웠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중기 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30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8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며 평화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컵을 지어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무기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100점 만점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저는 120점 주고 싶습니다. 첩첩산중? 모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50점 정도로. 공동 기자회견은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 어젯밤에 가슴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무래도 아까 좀 잠깐 언급됐지만 피스메이커하고 그 페이스메이커 얘기하는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환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그 외국 정상들에 보여준 약간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또 그리고 일방적인 그 외교 행태 때문에 상당히 가슴을 졸이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혜 순간이라고 일컬어지죠. 젤렌스키가 당했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남아공 대통령이 그런 좀 일종의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돌발 상태가 벌어질까를 걱정을 했는데 어제 굉장히 무난하게
그 특별한 그 위기 상황 없이 잘 이루어졌고요. 특히 우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미 동맹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그 남북 관계에 관련돼서 한반도 평화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의 기업들이 마스가르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그 제조업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즉 통상과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잘 짚었고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이 상당히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물론 앞으로의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를 갖고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 단추는 무난하게 그리고 그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 메이커란 말을 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걸까요? 아니면 준비된 발언일까요?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준비됐을지 즉흥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됐을 멘트가 준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컨대 피스메이커란 말을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그 회담이 잘 이루어진 것은 저는 철저한 준비 그리고 전략 또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전략이 통한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한미 정상회담 아니었나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동 합의문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배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외교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그 단면을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그 전 세계인들에게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치고 이제 미국을 들어갔을 때 그 의전 행태는 사실상 아무리 실무 그런 방문 입장으로 급이 좀 정상 국교 정상 회담하고는 좀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역대 이제 대통령 어점치고는 상당히 홀대를 당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어젯밤 11시 정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이게 숙청하고 횡령한다 그래가지고 이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그 글은 거의 그냥 이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여야 정치적 개념을 떠나가지고 국익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서로 얻어낼 수 없다 그러면 그럼 일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히 날아가고 그래서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위기의식도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건가 그런 우려로 어제 간밤에 이제 잠을 설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도 안숨에 안도의 한숨은 이제 쉬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루스 소셜의 이제 숙청 혁명 이야기를 꺼낼 때는 사실상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 자신이 이 협상에서 거래를 잘 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어떤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미군 공군기지인 오산에 니네들 압수수색 들어갔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또 한국에 가면 주일 예배 보는 그런 순복음교회 니네들 압수수색 들어갔지.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야. 그런 딱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이 고래가 춤춘 게 아니라 트럼프가 춤추게 한 부분도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발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피스메이커 또 미국이 위대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최고치로 경진을 하고 있다. 아까 방송에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월드 지어가지고 자기 누구이 골프 치게 해들. 이 속속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그런 쉽게 말하면 멘트를 날린 거죠.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거 정리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섬뜩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서 돌발 행동이나 발언들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불과 2시간 전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돌발 발언으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And,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by any chance? Individual, but go ahead. Go ahead, please. I'm only kidding.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글은 최근 최상병 특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 그리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설명으로 오해가 풀리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일까요? 트럼프의 장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인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For me and my family and many Americans and probabl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e were able to witness that test of faith just a few short weeks ago when a would-be assassin tried to kill my father on July 13th of this year. I believe we saw the hand of God in action. 영어로 숙청이란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섬뜩했어요.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글을 왜 올린 걸까요? 저는 처음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SNS 올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도리어 그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언급되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정보가 올라가고 본인이 정보원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보원에는 굉장히 우파적인,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정보 계통이 있을 텐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표현 자체는. 특히 아까 방송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 주니어가 작년에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용호 목사하고 만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당한 김장한 목사, 원로 목사 같은 경우는 미국계 기독교계 또 공화당 쪽 인사들하고 아주 친분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미국 내 주류 사회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 종교 탄압 또는 인권 탄압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정치권, 그러니까 나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이후에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또 아울러서 미군 기지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오산을 우리가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마치 미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이미 특검 측에서도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한국군, 특히 비상계엄 당시에 오산에 있는 한국군에게 어떠한 지시나 명령체계가 내려갔는지를 확인한 차원에서의 수사였기 때문에 미군 측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오해였다 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던 미국 내 우파 또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죠. 이걸 퍼뜨린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였구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실하게 도리어 언급이 없었던 것보다 차라리 언급이 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해소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평가를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협상 이제 2시간 전에 자신의 SNS에 그런 정말 숙청혁명이라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단정적인 표현까지 한 것은 이 협상 내용이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걸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이 협상 내용에서 자신이 불편하고 또 한국이 많은 내용을 미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당신네들 쉽게 말하면 당신 엄청 힘들어지고 불편할 거야. 이 메시지를 사전에 날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거든요. 너네들 내가 이런
뭐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니네들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오산비지, 우리 미군 기지, 뭐 아무리 뭐 한국군 뭐 이렇게 뭐 군 통제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점검한다 그러지만 거기 왜 갔냐? 또 교회 종교 시설에 왜 그렇게 들어갔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뭐 한국 정부에서 미국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듣고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가 말끔히 풀렸다기보다는 다른 조건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 방식의 쉽게 말하면 거래의 기술의 한 단면이에요. 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뭐 11th hour intervention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1시에 기습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내걸어서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전략이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트럼프 책을 저도 미처 못 읽어봐서 그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그 얘기를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챗GPT 통해서 책을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거기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트럼프의 협상의 전략의 핵심은 철저한 준비,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 그리고 상대를 그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돌발적인 상대의 판을 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런 것들을 그 돌발 변수를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팀도 예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거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한 신의 한 수 중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별개로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서 미국 관료 사회에서 소위 재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팬스쿨이란 뭐냐면 일본 측하고 굉장히 연계가 돼 있는 고위 그 관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그 한일 정상회담이 그 부드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재팬스쿨을 통한 매우 우호적인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관료들, 그러니까 재팬스쿨 출신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정보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이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선순환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리면 각 국가의 정상들끼리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지도 화제거리가 되게 마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한 선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즉석 선물도 있었다고 하죠. 화면으로 보시죠. Is that your pen? I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You know what? I like it.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Oh yeah. 한국.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ilm. 영광이죠. 네, 이 해당 펜은 대통령 공식 행사 서명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서명하기 편한 심을 넣어서 제작했다고 하고요. 펜 케이스는 태극 문양과 봉황이 수곡으로 각인돼 제작에만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한 퍼터에 이름을 새겨 준비를 했고요. 거북선과 카우보이 모자 형태로 만든 마가 모자를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것까지 함께 제작해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선물을 건네며 화답했는데요. 오찬 메뉴판과 마가 모자, 그리고 백악관 기념 메달 등의 트럼프 특유의 사인을 일일이 해서 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받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피습 사진첩도 선물로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펜이 탐이 났나 봐요. 참 재밌는 분이고 저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그만큼 이제 친밀감을 보인 거죠. 자기가 펜이 없어서 뭐 그거 달라 그랬겠습니까? 친밀감이고 나 당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 날린 거고 덕분에 저 펜을 만든 한국 회사가 모남인데 그 회사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가 때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세상은 요동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재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저는 많은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참 저도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순방을 마치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참 만만치 않다 이런 많은 우려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이제 속내를 그렇게 크게 숨기지는 않으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불편한 심기가 있었지만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 또 한국에서 많은 준비했고 또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엄청난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또 뭐 지금까지 실무적인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한국 기업들 정부 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투자 계획은 3,500억 불짜리는 실행 가능한 투자다 이런 보고 받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기선 제압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혼비백산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본인 특유의 그냥 당신 나 좋아하고 뭐 나중에 뭐 저 회담 마치고 난 이후의 평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만들어 버렸죠. 뭐 그게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기에 또 우리가 일희일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내용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실무적으로 이제 정리정돈되는 그 내용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기 전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제 미국에 뺏길 것인가. 이걸 얼마나 지금 현재 기국 보고서에는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도 이 투자의 이익은 또 우리가 상당히 국익적인 차원에서 도움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로자들도 미국 현지 공장에 가서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먼저 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통 수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영화로 보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국 외신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정상이 보여준 친밀함과 상호 배려하는 모습은 이번 회담을 대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익을 지킨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트럼프를 철저하게 분석해 대비해 왔습니다.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관련 서적을 읽고 트럼프를 만난 다수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 구사하고 트럼프 취향대로 백악관 내부 장식이 바뀐 점도 미리 확인해 두었다가 언급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남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던져 이번 회담의 명언이 됐습니다. 방미 선물도 인간 트럼프 연구의 백미였습니다. 금속 거북선은 가로 세로 30-20cm로 기계 조립 명장이 제작한 겁니다. 일반 작가가 아닌 조선업 종사자가 제작한 겁니다. 조선 협력과 국방 협력을 함께 상징합니다. 골프 퍼터는 한국 브랜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형 퍼터를 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마가 모자를 자주 쓰는데요. 카우보이 모자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마가 카우보이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수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전체 제작 기간은 2주, 자수만 넣었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진행된 언론의 질의응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기자 22명 중 7명이 대통령실 수행기자였는데요.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요구해서 6명이 질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자의 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의제를 선점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대통령 숙소는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 하우스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로 이동된 겁니다. 의전장 대행 영접은 미국 측이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해온 것이고,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내용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지 못해서 홀대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을 했었고요. 앞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선물에 있어서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영화로 보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영화였고, 인간 트럼프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대비해 왔다는 내용도 오늘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에 오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장동혁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부터 들어보시죠.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만 믿고 도전했습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판사 출신인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는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였죠. 두 분이 저한테 뛰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네. 하지만 이 상징적 한 장의 사진을 보시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입장이 갈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찬탄에, 장동혁 현 대표는 반탄의 상징으로서 너무나 먼 사이가 됐고, 장동혁 신임 대표는 친한동훈계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네, 장동혁 신임 대표 집토끼를 겨냥한 선명성 강화 전략이 먹힌 것 같은데 예상하셨습니까? 뭐 조금은 예상을 했죠.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에 기반한 그런 뭐 일관성 있는 그런 뭐 득표 전략.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또 뭐 많은 뭐 정치 평론 뭐 그런 또 예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의 당권 뭐 이렇게 획득한 이런 당 대표가 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 섞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됐다는 이 자체는 이제 한때는 당을 배나 혁신시키는 그런 뭐 30대 중반의 그런 이제 인석 뭐 당시 원외위원장을 또 당선시킴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뭐 개혁정당의 어떤 당원들의 그 전략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성지층, 그분들의 일관성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올라탔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마치고 난 뒤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비율은 15%고 탄핵에 다소라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부분이
뭐 26%였어요. 이걸 합치더라도 한 20% 정도의 아주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이 결론은 이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향력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장동영 이제 대표예요. 이제 이 사람이 결론은 당장 내년 6월 3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려면은 우리 당원들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만의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서 지방선거를 결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당 기간 내에 본인이 이 강성 지지층의 뭐 어떤 게 없는 그런 좀 아주 강성 발언들에 대해서 이걸 일정 부분 수습을 하면서 당을 통합시켜 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 국민들과의 이 큰 괴리를 갖다 좁힐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 이 자정의 노력을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인가 이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예, 사실 결선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후보 모두 반탄파 후보긴 했지만 선명성으로 보자면 장동혁 후보가 더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의 표가 김문수 후보로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 더 선명한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된 거고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워낙에 선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지형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럼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 볼멘 소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번 결과를 보면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 차이가 상당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6대 4로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었는데 결국은 당심에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80%가 들어가니까요. 예, 아마 이게 7대 3으로 그러니까 그 비율이 7대 3만 됐어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깊은 숙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꾸로 지금 장동혁 후보에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번에 전환길 그 전당대회가 확실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피날레까지 전환길 당대회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전환길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그 요즘 뭐 언더친윤이라고 하고 뭐 어떻든 하는데 그동안 당내 주류 그 소위 친윤파 분들이 저는 아마 그 집에 들어가면 오늘 그런 생각을 들어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럴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 자기들 본인들도 장동혁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결론이 장동혁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오늘 집에 들어 생각하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인 건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여야 관계는 굉장히 지금도 사실 경색돼서 누구는 더 경색될 게 없다고 하지만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구친윤 세력들이 뭔가 이른바 멘붕이 왔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그 장동혁 후보를 밀었지만 설사 아마 처음부터 될 거라고 밀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게 여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8은 다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동혁 후보가 되면서 굉장한 원심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원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당내 지도부 구심력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 그리고 이제 유튜버 쪽에 전환기 씨와 같은 극단적인 유튜버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될 경우에 저는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 갈 건지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위 그 친윤 지금 당내 주류들의 선택이었지만 자신들의 손을 떠났다 생각합니다. 예, 민심과 멀어지는 원심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장동혁의 사람으로 꼽히는 전환길 씨가 미국으로 출국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동혁 후보 선출 발표 뒤에 전환길 씨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오랜만에 한 웃어 봅니다. 진짜 아이고 대한민국에 지금 뭐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전 씨는 이번 출국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과 내란 특검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의 출국 사실이 알려지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모 형제도 모르게 극비리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고 구치소에 지금 현재 인권 유린 당하고 있죠. 한국에 있다가는 저에 대해서 현재 이 방송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출국 금지 내릴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길 씨가 거론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이 분당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견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동희 이제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 당의 이제 극단적인 그런 주장과 극단적인 어떤 강성 지지층의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등에 업고 그들과 이 보수의 본산인 합리적 보수의 가치의 근본 기치를 갖다 자꾸 잃어버리면은 국민들하고는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의 정치적 큰 위기가 오고 뭐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동안 이 당이 어떻게 그걸 헤쳐나오는지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학습하고 공부를 하면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할 일은 자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이제 전환길 씨 같은 저런 유튜버들이 자신의 어떤 인기 영합적인 그 정치 행위를 가지고 저분이 보수를 위해서 뭐 아닌 말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또 제대로 싸워왔고 또 그걸 또 경험한 그런 정치를 현장에서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동혁 지금 현재 새로운 당 대표도 정치 경험이 상당히 좀 기간이 짧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선이죠. 당에 이제 상당히 폭넓은 그래도 보수의 오랜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그런 많은 선배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권 주자로서 당원들에게 득표 활동을 할 때 그때 자신이 내뱉은 그 말 그대로 해버리면요. 국가든 당이든 끝장이 나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을 전제 추스려고 아우러서 결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가 우선이지 우리 강성동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적 행위만 계속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보수는 영원한 수권 세력으로서 설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더 큰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서의 책임감과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은 달라야 한다는 정치 선배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강원 화천군과 전북 군산시에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남부지방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비는 전부 그친 거죠? 네, 오늘 낮 전라권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비구름도 이제는 물러갔습니다. 현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부산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열흘 넘게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비 때문에 잠시 더위가 물러갔던 전남 무안과 광주, 경북 구미 등지에도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쏟아진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꽤 요란했는데요.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 수준이 조건인 호우 재난 문자도 3차례 발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3시간 강수량이 93mm에 달한 충남 보령에 가장 먼저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1시간 강수량이 각각 72.5, 74mm를 기록한 강원 화천군과 전북 군산시도 아침 7시를 전후로 극한 호우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위기경보도 발령됐는데요. 경기 포천과 가평, 강원 화천에는 비가 그친 뒤에도 여전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하지만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에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릉에 내린 비는 0.8mm로 1mm에도 못 미쳤는데요. 내일도 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가뭄을 해결할 정도의 비 소식은 당분간 없는 걸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한미 정상이 만난 날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은 중국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앞서 어제 특사단과 회담한 중국 상무부장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세 압박을 넣는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당일에 이뤄진 특사단과 중국 부주석의 회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중국으로 건너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 양국 정상이 만난 당일에 한정 국가부주석과 회담이 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동안
중국엔 특사단을 대신 보낸 모양새가 됐죠.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특사단을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나온 한정 부주석은 공개 발언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를 이행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뜻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지난 몇 년간 궤도를 벗어났던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박병석 특사단장의 말과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견제 발언 같은 건 나오지 않았나요? 네, 앞서 어제 오후 예정이 없던 중국 상무부장과 특사단의 회담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적자가 353억 달러였다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구조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건데요. 무역 적자를 만회하겠다며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다는 걸 부각한 셈입니다. 잠시 뒤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과 회견 때 견제성 발언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 특사단과 베이징 특파원들의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 측과 비공개 회담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집착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米韓首脳会談におきましては、米韓両国の連携の強化とともに、日米韓連携を重視する旨も確認されたと承知をしておりまして、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意義のあるものであったと。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을 보인 미북 정상회담에는 언급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협력이 힘들었던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집착 때문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The whole issue of the women, comfort women, very specifically, we talked, and it was a very big problem for Korea, not for Japan. Japan wanted to go. They want to get on, but Korea was very stuck on that.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 관계가 수습되어야 하고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한일 간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일본이 한일 간 과거사가 부각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치우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이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그리고 성과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새도록 회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로 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에 올린 그 글이 결국은 많은 분들을 밤을 새우게 했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2월 달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험했던 일종의 외교적 참사, 물론 그 정도까지 한국을 대하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고 어쨌든 첫 만남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점수를 만약 물어보시는데 네. 점수 중에 저희가 I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incomplete이라고 해서 아직 숙제를 못 끝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인 담판을 통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I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학점을 매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분야 이슈 중에서도 지난번에 관세 협상 결과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된 거하고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그 이익을 90% 미국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하는 건지, 뭐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미국은 투자하는 분야도 미국이 다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이렇게 양측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교통 정리를 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확답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예. 오히려 뭐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에 조인트 벤처 형태로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주한미군 주둔지를 소유권을 넘겨라, 이런 추가적인 청구서를 받아 들어가지고 네. 앞으로 이 세부적인 협상 결과가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저도 학점을 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감화된 두 분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회담에 대한 부분의 평가였고요.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트럼프 타워를 지워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하니까 아마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모두 발언이 굉장히 잘 구성됐습니다. 이 모두 발언이라는 것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준비해 온 발언인데요. 네. 이걸 좀 구조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을 하는데 과하지 않고 세련되게 했다. 내치와 외치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한다. 그걸 다우존스라는 눈에 보이는, 트럼프는 수치를 좋아하니까 당신대로 다우존스가 가장 높아졌다 얘기를 하고, 외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 그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번에 자기 당선되고 난 후에 취임사에도 본인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끌고 와서 한반도로 연결을 한 거죠. 한반도는 지금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리고 2018, 19년 트럼프가 직접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으니까 여기서 당신이 업적을 내라. 그러고 나서 가장 핵심 개념인 두 가지를 써서 트럼프를 사실상 뭐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놓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두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연계와 개연성이 조금 좋은 모두 발언에 대한 평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모두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것으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을 다 건드려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반도의 그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노벨 평화상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줬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인공은 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특유의 영웅 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 얘기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타워도 북한에다가
건립하면 좋겠다 이런 상징적인 얘기도 언급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아주 우호적으로 좋게 만든 아주 잘 짜여진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세련되고 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노벨상은 얘기는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에 피로감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외국 정상들이 10명 이상 트럼프한테 노벨상, 네타냐후 일본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 아예 무슨 이렇게 뭘 만들어서 줄 정도였는데 만약 거기서 노벨상까지 얘기를 했으면 너무 노골적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선을 좀 잘 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벨 평화상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굉장히 세련된 전략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어서 함께 골프를 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북한 문제로 대화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과 만남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 will do that, and we'll have talks. He'd like to meet with me. He didn't want to meet with Biden because he had no respect for Biden. But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You'll help that. You had a lot of leaders. I've gone through a lot of leaders in South Korea. You know, it's been quick. You'll be there for a long time. But we, in the various leaders that I've dealt with, they were not approaching it properly, in my opinion, having to do with North Korea. But I think your approach is a much better one. Wel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뭔가 추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올해 만남을 성사하기 위한 어떤 발언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난번 대선 기간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과 관계가 좋다.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을 당신이 좋아할 것이다. 그 의미를 좀 좁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연락하면 지난 2018, 19년처럼 나와서 조건 없이 만나자.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김여정의 7월 29일 담화입니다. 그 담화에서 조건을 밝혔어요. 최소한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을 이미 시작을 했고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지을 것이며 협상의 의제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또 김정은을 거기서 만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좀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올 가능성도 반반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협의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양자 협의체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과 1대1로 상대를 해서 이길 국가가 없죠. 근데 다자 협의체에서는 미국이 그 중에 하나가 섞일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도 본인이 이렇게 두드러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랑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중국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올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중 간의 그 에이펙 전에 뭔가 대화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데 둘이 따로 와서 에이펙에서 만나는 건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김정은이 에이펙에 올 가능성은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걸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령 체제라는 것은 그런 많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 체제에 나타날 수가 없죠. 희망사항이 조금 일단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초반부에 언급을 했지만 SNS 글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올린 그 글이 숙청과 혁명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좀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글 때문에 모두가 뜬 눈으로 좀 밤을 새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협상 방식에서 나온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의 책인 거래 기술에도 나와 있듯이 뭐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슈를 꺼냄으로써 그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코너로 몰게 만들어서 자신이 실제 그 협상장에서 그 오해였다라고 이렇게 용서해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뭔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이제 교회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한 거, 그다음에 미군 부대에 대해서 수사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미국의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특히 보수 세력의 상징이 교회랑 이제 군 부대거든요. 거기를 지목을 하면서 보수 지지 기반에도 어필을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상회담 직전에 섬뜩한 메시지를 올린 게 트럼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석병 교수님의 그 해석에도 동의를 하는데 동시에 분명히 이재명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 정부를 친중국이라고 보는 마가의 핵심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마가라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든 창 변호사 같은 사람이 그 SNS에 올리니까 바로 공유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을 썼어요. 뭐 remove it 영어로 없애버려라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했는데 그 외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라 루머라고 1993년생 유튜버, 굉장히 파워 유튜버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한 우파의 그런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부가 친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인원이 3분의 1 이상 바뀌는데 이 여자가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죠. 93년생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그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사실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라고 일기 때 미국 그 전략가로서 활동을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죠. 지금은 트럼프랑 조금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그룹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진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내 지지 기반 정치 세력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 국방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주한미군 조정 등도 저희가 관심이었는데 두 정상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militarily.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네,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는 속셈인지, 그러니까 이런 분담금을 못 나겠으면 땅을 달라 뭐 이런 의도인가요? 사실 이것도 협상 전략의 일환인데요.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보고 상당히 이렇게 깎아주면 이번에 관세 협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관세 서한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낮춰준다든지 뭐 10%포인트 낮춰준다고 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 우리 안보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갖다가 대북 견제에서 대중국 견제로까지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게 나토에다가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진 것인데 아마 동일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10%, 5%까지 10년에 걸쳐서 인상하게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뭐 터무니없는 가격을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100억 달러라고 하는 뭐 지금의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얘기를 했지만 상당 부분 높이는 거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겠죠. 이런 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완전히 땅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영토 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협상의 판을 흔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달라고 하다가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면 이게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만드는 이렇게 판을 흔드는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는 뭐 가자 지구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더니 그린란드도 갖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평택 미군 기지까지 갖고 싶다. 그러면서 임대료 내는 대신에 땅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건데 지금 임대료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그 사실을 틀린 게 많으니까 이번에도 주한미군을 또 4만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8,000명 정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히 임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즈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임대는 임대료를 내는 거고 그래서 만약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죠. 부동산 업자다운 생각인데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의 예외 협정, SMA 특별 협정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지와 시설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공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형태로 그 방위비 분담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지만 임대료를 전체 비용에 상정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들이 임대료를 낸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좀 헷갈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방위비 분담을 더 올려달라. 이건 석병원 교수님 말씀에 저 동의를 하는데 그런 뜻이긴 하지만 역시 팩트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소유를 하자고 하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거. 당연히 우리가 소유권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줘서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동맹 현대화라든지 많이 얘기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면은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서 영내로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캠퍼프리스 평택 기지 같은 것을 자신들이 소유를 하게 되면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계철선이거든요. 전쟁이 나면 자신들은 무조건 끌려 들어간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의 그 다른 생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땅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글쎄, 부분을. 그것도 좀 땅에 대한 야심이라고 보기는 다른 파나마 운하나 그런 그린랜드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 양국 경제 협력의 열쇠로 조선업을 모두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And now we buy ships,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because really, essentially, we don't build ships anymore, which is ridiculous how that ever happened. So, and you'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ships in this country, so I look forward to that.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이 마스가 프로젝트 저희가 계속 다뤘지만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을 하는 게 서로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겁니까? 뭐 확실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해서 블루칼라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 선거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중간 선거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갖다가 재건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군력을 유지 보수하고 증강하는데 핵심적인 게 조선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보, 제조업을 재부활시키겠다는 경제 측면과 중국을 견제해서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늘리겠다는 안보 측면이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윈이냐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할 만한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협력해주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번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의 조선소들을 인수해서 그것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요.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의 조선소가 현대화되기 전에는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의 선박이라든지 군함의 유지 보수, 건조 이런 것들을 해서 미국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런 그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해 주는 것. 이런 것들로 협력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미국의 이 조선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을 이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의 그 기술적 우위가 미국이랑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우리 조선업의 경쟁자를 우리가 키워주는 이런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선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가 투자를 늘리게 되면 우리 조선업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공동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선업 기업 자체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라는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우리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조선업 투자를 포함해서 지난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던 것이고 오늘은 기업들이 또 1,500억 달러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합치면 700조 원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3,500억 달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양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쇠고기 시장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히 문서화되진 않았지만요. 쌀 시장 개방을 막는 대가로 결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GDP나 예산안으로 비교해 봤을 때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투자 규모가 컸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품목 관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의약품에도 품목 관세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됐어야 될 돈이 대신 미국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 우리나라에 생겼어야 될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 생기는 거라서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본 스탁이 줄어들고 그래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대신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나니까 2기 때는 어찌됐든 간에 흑자를 줄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를 미국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간재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와라라는 것이라서 이것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실무 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 간에 좀 주고받은 선물이 좀 이목을 받았어요. 뭐 펜과 그리고 이제 피습사진 사진첩인데 이런 선물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펜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근데 이것도 뭐 조금 의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 트럼프가 펜을 좋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굵은 거의 사인펜 같은 거를 해갖고 잔뜩 쓰고 자기가 쓰고 또 그걸 다 기념품으로 주고 던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리얼리티 쇼를 해갖고 계속 어떻게든지 이제 관심을 끄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펜을 보고 일단 굵고 두꺼우니까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근데 저기에 보면 뭐 대통령 휘장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일종의 좀 준비된 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던 작은 물건이라도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떤 상대방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또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호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소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열대야는 쉬어가겠지만 체감온도가 높아서 아침까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강원 영동 지역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 산간과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고요. 오후 한때는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와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경기 동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